한국 문학을 알려면 중국 문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소설이 있었나? 신화라는 것은 모든 문학의 창작이고 예술 문학의 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문학 아케이드 원소리인대를 진행 중인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학 연구에 아주 큰 업적을 이루신 원로 선생님 전인초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그 개인적인 질문부터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는 처음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진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연구 방향을 국문학에서 중문학으로 바꾸셨는데 뭐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네. 연민 이가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국문과에 한문학 교수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가원 선생님은 또 퇴계 이황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을 알거나 한국 문학을 알려면 먼저 중국 문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중국 문학이라는 것은 한문학의 원천이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문과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당시는 이 중국 대륙을 알 수가 없어서 대만 대학에 가서 또다시 석사 박사 학위를 하고 들어와서 처음엔 제가 국문과 졸업했지만 그 당시는 중문과는 없었어요. 네, 연세대학교에 없었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미 중문과가 다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문과 교수로 부임하게 돼서 책과 업적을 쓰게 됐죠. 네. 네. 그러면 그와 연관해 가지고 국문학과 중문학의 어떤 연관성, 국문학의 원류, 근원 같은 것이 이제 중국 문학에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국문학과 중문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훈민정음 어제 한글을 창제하셨지만은 네. 요즘에도 보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모든 그 결정이나 어떤 그 하는 걸 사인할 때 보니까 우리말 가로 한글 한문으로 된 걸로 이제 서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데서는 한글과 한문이 병용된다고 볼 수 있고 네. 늘 사용하는 모든 말 지금 김동규 선생님하고 말하는 모든 말이 다 한글 아닙니까? 네. 네. 아마 김동규 선생님도 한자로 이름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과 한문이 겸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되는 논문도 쓰고 저서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중국 신화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엔커의 중국 신화 전설을 번역하시고 중국 신화의 이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신화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화라는 것은 모든 문학의 창작이고 예술 문학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화를 공부하게 됐고 또 신화를 공부함으로써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또 다른 어떤 연구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보통 요즘 현대인들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차라리 익숙한데 가까이에 있는 나라 중국의 신화는 아직은 조금 낯선 편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이제 그 신화 연구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냥 일반인들에게 아직도 그 중국 신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신화 하나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신화에 대해서요? 네. 중국 신화라면 뭐 복희씨와 신농씨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복희씨라는 분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달력을 만들어낸 거고, 신농시는 농사 짓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그런 가상 현실적인 어떤 인물입니다. 네네. 네. 실제로 우리가 요즘도 보니까 음력설을 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음력설 때 귀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나 우리가 요즘 달력을 받아보면 다 1월 1일 BC라는 것은 기원 전 얘기고, 아노 도미노라는 것은 기원 후의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서양으로부터 온 어떤 그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 신화 그 신농시, 복희시는 음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신화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연구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당대 소설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책 제목을 처음 보자마자, 아니, 그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소설이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설하고 똑같은 소설이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네. 들었기 때문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당대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 소설은 어떤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의미의 소설은 아닐 텐데요. 어떤 의미에서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소설이라는 게 작을 소자 말씀한다는 네네, 설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잘구레한 얘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그렇게 자잘구레한 얘기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네. 네. 우리가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라든가 유정 같은 거 보면 그건 정말 장편 대소설이면서 네. 우리나라의 국민을 계몽한 아주 대표적인 소설들입니다. 네네. 소설이라고 자잘구레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대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당나라 시대의 역사를 소설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헌소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헌입니다. 그건 어떻게 말하냐면 공자 같은 거 보면 그게 문헌의 대표적입니다. 공자왈하고 나오잖아요. 네. 문헌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백화체로 간 겁니다. 백화라는 것은 말하는 그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다 중국 사람들도 다 백화로 쓰고 있어요. 말을. 예? 그리고 또 문학 작품도 다 백화로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기, 지괴, 변문,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라는 건 글자 그대로 위대한 사람들의 그 기록입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독특하게 어떤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그게 기입니다, 기. 예. 그래서 그게 당대 전기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백화라는 거. 그건 호적 선생이라는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호적이라고. 네네. 근데 철학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였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호적 선생의 집도 갔고 또 호적 선생이 원래 중국 본토 사람이지만은 공산당 때문에 이제 대만에 와서 살아서 대만에 가면 그 호적 기념관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호적은 글자 그대로 말한 대로 쓴다 하는 것을 써서 지금 다 중국 사람들이 말한 대로 쓰지 무슨 문헌체 이런 거 씁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의 똑똑한 사람들이나 그 문헌을 알지 보통 사람들은 다 백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공자책은 공자가라사대, 공자왈, 인부지불언이면 불역역화, 불역낙화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군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저런 걸로 볼 때 과거에는 문헌체를 썼지만 지금은 다 백화체를 쓰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변문이라는. 그렇죠. 그것도 변문이죠. 뭐. 네. 그 지괴는 뭡니까, 선생님? 지괴는 글자 그대로 괴이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이 지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아주 괴이한 이야기를 좋아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노노의 그 공자님이 그 괴력난신이라는 말도 하면서 네. 그 너무 이렇게 이상하고 기괴한 어떤 이야기 또 뭐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 사람들이 너무 그 추종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왔나. 그렇죠. 봅니다. 그건 공자의 말씀이고 응?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공자의 말을 따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다 현실의 어떤 바탕을 둔 모든 것이 창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선생님 그 당대 소설을 선생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셨고 네. 그 애정 소설, 의협 소설, 신괴 소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각각의 작품 하나씩 정도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면 그 시청자들이 당대 소설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애정 소설 가운데 하나인 이화전에 대해서 조금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전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입니다. 이화라는 기생에.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를 꼬이는 그런 얘기로 구성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황진이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네. 네. 그 의협 소설로는 사소화전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사소화라는 사람은 여자 주인공으로서 네네.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군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무협 소설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지금 무협지를 비롯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온 그 무협 관련된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당대 소설 가운데 그 의협 소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그 신괴 소설로 분류되는 것이 지괴에 좀 많이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신괴 소설 가운데 고경기는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고경기라는 글자 그대로 옛날 고자에다 거울 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울에 비추어서 옛날 얘기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죠, 보면.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거울에 비춰서 사실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거울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들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참 재밌는데요. 그 침중기는 어떤 소설일까요? 침중기. 네네. 침중기라는 것은 목침이라는 침장입니다. 네? 목침을 베고 자잖아요. 옛날에는. 네네네. 요즘은 베개를 베지만 목침을 베면서 쓴 기다고 해서 침중기인데 꿈속의 얘기죠. 꿈속에서 일어난 기괴한 이야기들.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줄거리로 담았군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